천재들이 만든 수학 퍼즐 제3권 칸토어가 만든 집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집합에 모든 것이 집합을 기본으로 해서 수학이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집합을 먼저 이해를 해야지만 수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1교시로서 실생활 속에서 집합이 과연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1번 집합의 의미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랬고요. 2번 실생활 속에서의 집합과 수학에서의 집합의 차이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미리 알면 좋아요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칸토어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칸토어는 1845년에 지금의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독일의 베를린 대학에서 수학과 철학과 물리학을 공부했습니다. 와, 이런 분들은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뒤 칸토어는 29세가 되던 1874년에 집합론을 발표했습니다. 칸토어는 무한의 개념을 밝혀냈고요. 무한에도 여러 단계가 있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설명한 그런 분이네요. 이 당시에는 무한의 개념이라는 게 싱의 영역이기 때문에 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지만 1897년에 국제수학제회의가 열렸을 때 칸토의 공격이 인정이 됐고 저서로 초안적 집합론 기초에 대한 기여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다음 조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모 더하기 네모가 1이라는 식에서 세모와 네모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수는 1,0, 0,1 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의 식에서 세모와 네모는 자연수입니다 라는 조건이 붙으면 그렇죠. 세모와 네모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자연수는 없지요. 네, 없습니다. 이처럼 구하고자 하는 값이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런 조건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미있는 사파를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자가 있네요. 자, 나는 사자왕, 내 말 한마디면 이 초원의 모든 사자들이 다 모인다네. 지당한 말씀. 그래서요, 모두 집합 그랬는데요. 자, 사자왕이 호출이라 그러고 하마, 코끼리, 원숭이가 막 달려가고 있어요. 아, 여기 뱀도 있군요. 그쵸? 그런데 지금 모든 사자들이 다 모인다라 그랬는데 동물들이 다 뛰어가고 있죠.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모두 모였느냐? 헉, 나는 사자만 집합하라고 했는데 그랬죠. 그래서 사자만이라는 조건을 분명히 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요. 그랬고요. 그래서 집합에는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반드시 조건이 필요하구만 그랬는데 네, 또는 기준이라는 말도 씁니다. 조건도 되지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쁜 꽃 그랬을 때 예쁘다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 조건과 기준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수학에서 집합이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기준에 속한 대상 하나하나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상이 많고 적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런 조건이 다 맞을 때 비로소 집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자,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그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 바로 집합이고 그 다음에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원소다.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집합과 원소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의 집합과 수학에서의 집합의 차이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기준으로 보면요. 일상생활에서는 주관적인 기준도 있을 수 있고 예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수학에선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인 기준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수학에서는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 다음 원소도요. 일상생활에서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에선 중복되지 않아야 하고요. 또 원소들 사이에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또 일상생활에선 집합할 수 있는 대상이 유한계여야 하지만 수학에서는 집합할 수 있는 대상이 무한계일 수도 있고 자연수의 집합 같은 경우는 무한이죠. 그렇죠? 또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 이게 뭐예요? 바로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배울 공집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꼭 알아둡시다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주어진 조건 아래에서 그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그랬고요. 자,
일상생활에서 집합과 수학에서 집합의 차이. 그렇죠. 기준으로는 주관적인 기준도 있을 수 있지만 수학에서는 분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랬고요. 원소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수학에서는 중복되지 않아야만 분명 구별이 돼야 된다 이랬고요. 그 다음에 원소의 수는 일상생활에서는 유한계지만 수학에서는 무한계 있을 수도 있고요. 유한계도 가능합니다. 그쵸? 그 다음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2교시 집합과 원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안에 원소가 있지요.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하는데 그 원소가 무엇인지 또 그 원소들을 쓰는 방법 또 집합의 종류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집합의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랬고요. 두 번째, 집합에서의 원소의 개수를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미리 알면 좋아요 보고 갈게요. 자, 원소가 있습니다. 집합을 이루고 있는, 즉 어느 한 집합 안에 들어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그 집합의 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합에서 원소가 셀 수 있을 만큼의 개수이면 유한집합, 셀 수 없을 만큼의 개수이면 무한집합, 또 원소가 하나도 없으면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집합도 유한집합입니다 했던 거. 아,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죠? 원소가 하나도 없더라도 그것은 셀 수 있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공집합도 유한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우리 공집합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원숭이가 그럽니다. 나에게 양파라는 음식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공집합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자, 어떤 친구는 그래요. 선생님, 양파 껍질이 계속 껍질만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다.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원숭이는 바나나를 먹죠. 그런데 양파를 주면 정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쵸? 네, 그런 의미의 공집합? 같은 얘기라고 봅니다. 그죠? 집합 안에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린 이것을 공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고요. 우리 친구들 배운 것 중에서 공집합에서 파이, 그죠? 이런 모양으로 해서 이걸 우리가 파이라고 읽지요. 이 방법도 있고요. 또는 집합 기호 표시를 하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이것도 공집합을 표시하는 방법이죠. 그쵸?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또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 만약에 집합 A가 사슴, 토끼, 여우, 얼룩말, 기린 이렇게 했을 때 자, 그 원소는 5개이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길어요. 그쵸?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정의하는 그 기호로 개수를 정의하는 거기 때문에 수, 넘버의 그 n자 그 다음에 바로 안에 집합의 이름을 써넣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장을 만들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NA 그랬어요. 그죠? 넘버의 약자를 쓰고 A의 원소의 개수는 5개입니다. 라는 뜻으로 NA는 5를 쓰자. 이렇게 되면 원소의 개수를 표현할 수 있게 되겠네요. 또한 집합의 종류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집합을 이루고는 원소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끝없이 많을 때 우린 그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하고 그리고 집합에 속하는 원소들이 아무리 많아도 끝이 있어서 뭐 예를 들면 1억 이하의 자연수 이런 것들이 그죠? 많지만 셀 수 있습니다. 그죠? 언젠간 다 셀 수 있는 그런 집합을 유한집합이라고 합니다. 유한집합 중에서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 있는데 이러한 집합을 뭐라 한다? 공집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 그랬죠? 그래서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원소의 존재 유무, 원소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무한이나 유한은 어쨌든 원소가 존재한다는 거고요. 공집합은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한 셈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도 끝까지 셀 수 없다라는 그런 방법이지만 유한은 끝까지 셀 수 있다. 또 공집합은 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라는 거네요. 자, 꼭 알아둡시다.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자, 원소를 기준으로 한 집합에 분류해서요. 자, 유한, 무한은 원소가 존재한다. 하지만 공집합은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원소를 셀 수 있는 방법에서는 유한은
아무리 많아도 셀 수 있다라는 의미와 그 다음에 무한은 셀 수 없다라는 개념. 하지만 공집합은 셀 필요가 없다. 하지만 공집합은 뭐였다? 그렇죠. 공집합은 무한집합이었다라는 거 기억 꼭 해주시면 좋겠고, 또한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 나타내는 거요. 자, 유한집합에는 원소가 유한개이므로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속한 요일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7일입니다. 일주일에 속한 집합을 A라 하면 집합 A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1,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쭉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위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집합 A의 개수를 어떻게 쓰기로 약속했어요? 그렇죠. NA 그랬고 NA가 7이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7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3교시 집합에서 쓰이는 기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에는 여러가지 기호들이 있습니다. 네, 집합 기호도 있고 원소 기호도 있고 여러가지 기호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 약속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교시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집합에서 사용하는 기호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호를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자, 미리 하면 좋아요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자, 속한다라는 표현과 포함한다라는 이 두 가지 표현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될 텐데요. 속한다라는 것은 집합과 원소 사이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네, 집합과 원소 사이에 사용하는 용어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안에 한민이가 살고 있다고 할 때 한민이는 서울시 안에 속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속한다 할 때는 우리가 주로 원소 기호인 이렇게 3개짜리 포크라고 얘기를 하던데, 네, 이 원소 기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속한다 할 때 쓰는 기호고요. 그 다음 포함한다요. 집합과 집합, 다시 뭐라고요? 그렇죠. 집합과 집합 사이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을 원소로 가지는 전체 집합, 대한민국 안에 서울시라고 하는 부분 집합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아, 전체 집합과 부분 집합에 관련된 얘기들, 또 그냥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포함한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혁우는 서울에 살고 있는 서울 시민입니다. 이때 혁우는 대한민국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서울은 대한민국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울은 대한민국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해요? 서울은 대한민국에 포함된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재미있는 사파를 통해서 한번 기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집합을 기호로 나타내면 어떤 것이 마땅할까? 자, 그런데 앵무새가 어떤 것이 마땅할까? 이러고 하다가요. 자, 따라하지 말랬지 그랬는데, 앵무새가 날아가는 모양을 봐요. 그죠? 그래서, 아, 그렇지. 유니버설 셋에 U를 쓰면 좋겠다. 다이노마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기호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알파벳에서요. 우리 알파벳이 대문자가 있고 소문자가 있죠. 그죠? 이 대문자는 바로 집합에 사용하기로 약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는 원소를 쓸 때 쓰기로 약속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 약속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집합 기호들이 이렇게 영어의 약자들을 썼다라는 거, 지금 유니버설 셋의 U만 갖다가 써서 이걸 합집합의 기호로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네요. 자, 우리가 이제 기호를 사용할 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합집합 B는 아까 말한 대로 유니버설 셋이었죠. 그래서 A에 속하거나 또는 B에 속하는 친구를 말한다. 그래서 A 합집합 B 이렇게 쓰는 거고요. 네, 색칠이 모두 다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집합을 한번 볼까요? 자, 두 집합 이상의 집합 중에서 자, 중복된 원소들만 모아서 새로운 집합을 만들 때 쓰는 기호로서 교집합 기호라고 합니다. 그랬어요. 자, 이때는 네, 이렇게 꼭 모자 모양, 그래서 A 캡 B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요.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그죠? 둘 다 속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친구들을 바로 교집합이라고 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 차집합을 보시면요. 자, 어떤 집합에서 다른 한 집합과 중복된 원소를 뺀 나머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집합, 이것을 다시 만들 때 사용하는 기호로 차집합 기호라 그랬는데요.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차집합 그림은 네, 차집합 그림을 보시면
보통 선생님은 순수 A 그러는데요. 순수한 A만. 지금 요 C, D, E는 B에도 속한 그런 원소들이죠. 그러니까 A, B만 말한다 일 때 A 차집합 B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 바로 이 A 차집합 B를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초등학교 선행하는 친구들이나 중학교 친구들이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바로 어떻게 써요? 그렇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쓰고요. 또는 그렇죠. A 합집합 B에서 B를 뺀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또 A에서 A 교집합 B를 뺀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이 네 가지 모두가 다 바로 이 A 차집합 B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 전체 집합을 사용했다는 기호로 전체 집합을 뜻하는 유니버설 셋의 첫 글자 U로 의미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집합 볼게요. 자, A, B, C, D, E, F, G에서 지금 A가 C, D, E, F입니다. 그죠? 그럼 이 A, B, G 요 A, B, G 부분은 과연 뭐라 그럴 거냐? A가 아닌 부분이다 라는 뜻으로 A의 여집합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집합 A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일 때 전체 집합에 속하는 원소지만 집합 A에는 속하지 않는 그런 원소들의 집합을 바로 A의 여집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또한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꼭 알아둡시다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알아둡시다. 집합에 사용하는 기호를 한번 볼게요. 자, 집합을 나타낼 때에는 칸토어가 처음 쓴 양쪽의 집합 기호를 쓰고 있죠. 그 다음에 공집합을 쓰는 것은 배우가 처음 썼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집합을 나타낼 땐 대문자로 A를 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집합은 위에다가 C를 작게 쓰게 되어 있죠. 그 다음 전체 집합 나타낼 때 U, 그 다음에 A가 임의의 집합의 원소일 때 사용한다 그랬어요. 자, 이때는 뭘 사용하자 그랬습니까? 소문자를 사용하자 그랬죠. 그 다음에 집합과 원소의 속한 관계를 나타낼 때 러셀이 처음 쓴 원소 기호고요. 집합과 집합 사이에 이땐 포함 관계란 말을 씁니다. 그죠? 포함 관계를 나타낼 때 집합 기호. 그 다음에 두 집합 이상의 합집합을 나타낼 때 합집합 기호. 비슷하죠. 전체 집합하고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교집합 나타낼 때 쓰는 것. 이것도 알파벳 N과는 다르다라는 것. 가끔 N으로 많이 쓰시는데 기호기 때문에 정확하게 쓰는 그런 표현이 필요하겠습니다. 제4교시 집합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엔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 이런 여러가지 친구들이 있거든요. 과연 집합의 종류 또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교시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여러 집합의 특징과 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고요. 두 번째, 두 가산 무한집합은 1:1 대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미리 알면 좋아요 한번 보고 갈까요? 가부번성이라고 나왔네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가부번성이란 번호를 매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연수 1, 2, 3, 4는 무한집합이지만 수와 수 사이에 간격이 있어 하나하나 구별하여 번호를 붙여 순서를 매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무리수나 실수는 수의 농도가 너무 짙어. 수의 농도. 멋있는 말인데요. 그죠? 실수 하나하나에 번호를 붙여 순서를 매겨 놓으면 이미 붙여놓은 번호와 번호 사이에 또 다른 수가 나타나 순서를 정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같은 무한집합이지만 번호를 매길 수 있는 자연수, 정수, 유리수와 같은 무한집합을 가산 무한집합이라 하고 무리수나 실수 같은 무한집합을 비가산 무한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랬네요. 칸토어는 유리수의 가부번성에 대한 다각화 증명이라고 불리우는 이 증명을 통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자연수와 유리수의 이 무한의 크기가 같음을 증명했다. 그렇군요. 즉 자연수와 유리수는 무한의 농도가 같은 두 무한집합이므로 1:1 대응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을 끝까지 셀 수 있는 집합을 우리가 수학에서 유한집합이라고 합니다. 네, 한계가 있다라는 의미겠죠. 이와 반대로
아무리 오랜 시간을 세워도 원소가 끝없이 계속되는 집합이 있는데 이러한 집합을 수학에서는 그렇죠. 무한집합이다. 그래서 무한집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5보다 큰 자연수의 집합을 A라고 하면 집합 A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요. 네, 6, 7, 8, 9, 10 계속 쓸 수는 없죠. 그래서 뒤에 점점점 붙이고 끝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5보다 큰 자연수 집합은 무한집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또한 우리가 집합에서 공집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공집합은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나라마다 약속이 있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배울 때는 공집합을 동그라미 하고요. 이 동그라미 가운데가 이렇게 지나가는 일명 파이라고 부릅니다. 이 친구를. 네, 파이라고 읽는 이 친구를 우리가 공집합으로 쓰기로 약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공집합은 원소들이 무한히 많아서가 아니라 원소가 0개이므로 셈을 시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즉 끝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죠. 시작과 끝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집합입니다. 그래서 공집합은 무한집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무한집합이 아닌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유한집합이기 때문에 공집합도 유한집합이 되는 것이고요. 단지 집합 안에 원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유한집합이지만 따로 공집합이라고 구별해서 불러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공집합을 재밌는 사파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둘 중 유한집합이 아닌 것을 골라봐라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그쵸? A는 원소가 5개인 유한집합이므로 정답은 B입니다. 그랬는데 이 친구 말이 틀렸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B는 원소가 없지만 유한집합이란다. 왜냐면 셀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원소가 몇 개요? 그렇죠. 0개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우리가 공집합을 배울 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그런 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집합은 네, 전체 집합의 입장에서 볼 땐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이겠죠. 또한 공집합은 A라고 하는 어떤 집합이 있다면 이 집합의 부분집합도 됩니다. 왜냐?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니까요. 또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집합과 공집합이 있을 때 그럼 공집합은 공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느냐? 네, 이것도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처럼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더라.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포괄어 둡시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유한집합은 유한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이고 공집합은 원소를 하나도 갖지 않는 집합입니다. 그 다음 무한집합은 셀 수 없을 만큼 무한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입니다. 그 다음 공집합은 원소를 하나도 가지지 않은 집합이긴 하나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원소를 가진 집합이 아닙니다. 즉 원소가 몇 개요? 그렇죠. 0개이므로 셀 필요가 없는 집합입니다. 따라서 공집합은 무한집합이 아닌 유한집합이고 유한집합 중에서 원소가 없는 집합입니다. 이런 집합은 별도로 공집합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고요. 주의할 것은 공집합은 유한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유한집합을 공집합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교시 부분집합 구하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에서 이제 부분집합을 우리가 한번 배워볼 건데요.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집합의 일부분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집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교시 학습물표 보겠습니다. 제1번 전체 집합과 부분집합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랬고요. 전체 집합 안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미리 알면 좋아요 한번 보고 갈게요. 자, 공집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공집합은 원소가 없는 집합입니다. 또한 공집합은 유한집합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라는 이게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되겠다고 봅니다. 또한 공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0개가 아니라 1개입니다로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거. 네, 우리 친구들이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원소가 없는 집합이기 때문에 부분집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1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부분집합을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집합을 어떻게 하면 쉽게 구하느냐인데요. 자, 사파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사과하고 배하고 감하고 귤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부분집합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묶는데요. 자, 이 친구가 지금 사과 배로 묶고 또 사과 감 또 감귤 이래서 하나하나 셌다는 겁니다. 그쵸? 다 셌어요. 그래서 어쨌든 16개다 이렇게 셌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죠. 하지만 자, 아니 뭐야 왜 비웃어 내가 틀렸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원소가 4개니까 그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2의 4제곱이고 그래서 16개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내는 공식을 선생님이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바로 2의 n승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 n은 바로 넘버의 약자 원소의 개수를 여기다가 넣는다고 본다면 여기다가 원소 수를 갖다 넣어주면 됩니다. 원소의 개수를 갖다 넣어주게 된다면 2의 3승 그러니까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라 그러면 답이 우리 친구들 틀리더라도 2, 4, 8, 16, 32, 64 중에서 골라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부분집합 구하는데 엉뚱한 답을 써놓고 그냥 무조건 A 몰라 그러는 친구들이 있는데 2의 n승계라는 걸 기억하시게 된다면 1승이면 그죠? 2의 1제곱이면 2 그죠? 그 다음에 2의 2제곱이면 4 3제곱이면 8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엔 부분집합의 개수를 내는데 원소가 n개인 집합에서 원소 k개는 반드시 들어있고 원소 p개는 가지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A, B, C, D이니까 NA는 5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그죠? 기본적으로 5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집합인데요. 자, 여기서 그럼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 그러면 2의 그렇죠. 5제곱이죠. 그래서 얼마? 32개다. 이래서 32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AB가 반드시 들어있는 부분집합의 개수인데요. 자, 이 부분집합의 개수 낼 때 들어있다, 들어있지 않다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빼준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네, 실제 만들어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자, AB가 들어있다 그랬을 때 AB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니까 그죠? A, B, C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집합기호를 다 해야 되는데 집합기호를 다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자, 또 A, B, D 그죠? 자, 또 뭐 있을까요? A, B, E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A, B, C, D 그렇죠? 또 뭐 있습니까? A, B, C, E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또 뭐 있어요? A, B, D, E 그죠? A, B, D, E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쵸? 또 있는데요. 뭐 A, B, C, D, E 그렇죠? 자, 그럼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더 찾으세요. 더 찾으세요. 못 찾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왜 못 찾을까요? 정작 뭐를 빼먹었어요? 그렇죠. 바로 이 A, B. 자기 자신을 빼먹었습니다. 꼭 그 돼지 생각나요. 그죠? 11마리가 소풍을 가는데 그죠? 아무리 세어도 10마리더란 그런 얘기처럼 AB가 반드시 들어있는 부분집합 개수가 8개라고 해서 실제 써보라 그러면 8개를 못 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써보는 것도 한번 방법이 아닐까라고 해서 자, 요때는 2의 자, 5제곱에서 AB니까 2개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2의 몇 제곱이 돼요? 그렇죠. 3제곱이 돼서 8개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 AB가 들어있지 않은 부분집합의 개수도 똑같습니다. 들어있어도 빼고 들어있지 않아도 빼서 똑같이 2의 세제곱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예요. 또한 AB는 반드시 들어있고 C는 들어있지 않은 부분집합 그랬을 땐 들어있어도 빼고 안 들어있어도 빼자 그랬으니까 얘는 2의 몇 제곱? 그렇죠. 그냥 제곱이죠. 그래서 얼마? 4개가 되더라. 그래서
4개가 나오더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어려워요.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은 2의 n승계. 집합 A에서 원소 K개가 반드시 들어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승계에서 K개만큼 뺀 거. 집합 A에서 원소 P개가 들어있지 않는 그런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승계에서 P개만큼 역시 뺀 거. 그 다음에 K개는 반드시 들어있고 P개는 들어있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도 2의 n승계에서 K개 빼고 P개 빼주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부분집합 중에서 전체 원소를 다 가지는 부분집합을 뺀 순수한 부분집합, 이걸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진부분집합. 그러고 보니까 부분집합을 낼 때 마지막에 우리가 보통 전체를 써주죠. 그것도 부분집합으로 쳤단 말이에요. 그쵸? 네, 기본적으로 A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마지막으로 써주게 되는데, 그걸 뺀 순수한 부분집합을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꼭 알아둡시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체집합이 나왔습니다. 전체집합은 주어진 조건에 해당되는 모든 대상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입니다. 주어진 조건에 맞는 대상들 중 하나라도 빠져있거나 조건에 맞지 않는 대상이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전체집합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집합 보겠습니다. 자, 부분집합은 전체집합에 속한 원소들만을 가지고 만든 집합입니다. 전체집합에 속한 원소 하나만을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부터 전체집합의 모든 원소를 원소로 갖는 집합.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진부분집합 만들 때 그 얘기죠. 그쵸? 예, 모두 전체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리고 공집합은 그렇죠,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므로, 그죠? 원소를 하나 갖지 않는 집합도 전체 집합에 뭐가 돼야 된다?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랬습니다. 전체 집합의 원소가 적을 때는 부분집합을 구하기 쉽지만 원소가 많을 때는 일일이 원소를 나열해가면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야 하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 2의 n 제곱계를 우리가 부분집합 개수로 구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공식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 부분집합 구하는 공식을 사용해서 구합니다. 자, 집합 A의 원소가 n개일 때 부분집합 개수 2의 n승계, K가 반드시 들어있을 땐 2의 n승계에서 K승계 뺀 거, 원소 P가 반드시 들어있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2의 n승계에서 P개 뺀 거, 원소 K가 들어있고 원소 P개는 들어있지 않는 부분집합 A의 부분집합 개수 2의 n승계에서 P개도 빼고 K개도 빼더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교시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의 연산 그러면 교집합, 합집합, 또 여집합, 차집합 등을 볼 수 있고요. 나중엔 법칙에서도 드모르강 법칙에 의해서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해서 쉽게 전개하는 것도 배울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교집합, 합집합, 그다음 여집합, 차집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6교시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1번, 집합을 나타낼 때의 표현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집합의 연산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미리 알면 좋아요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원소나열법이 나왔어요. 자,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을 집합기호 안에 빠짐없이 나열하여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원소나열법은 원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 좋지만 원소가 많은 집합에서는 불편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건제시법이에요. 원소가 많아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기 곤란한 집합을 나타내는데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범위를 나타내거나 할 때 많이 쓰는데요. 자, 집합 기호를 이렇게 쓰시고, 자, 보통 우리 X를 많이 쓰죠. 근데 꼭 X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바 그러고 이렇게 바를 내리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바는 아닙니다. 정확한 명칭은 서치 대신데요. 보통 우리가 편의상 X바 그럽니다. 그리고 X가 는 짝수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어떠한 조건을 써넣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원소를 써넣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뒤쪽, 바 뒤쪽은 조건을 써넣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조건지시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또한 벤 다이어그램, 벤이라는 사람이 고안한 그림으로 집합을 나타낼 때 도형을 이용해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시각적 효과가 있어서 집합의 연산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이렇게 그림 그렸을 때 이렇게 그림 그려서 교집합 나타낼 때 여기 쓰는 이 부분을 바로 우리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교집합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교집합이 뭐야? 라고 물었더니요. 이쪽 집합에도 저쪽 집합에도 포함되는 원소들의 집합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아, 그림에 보니까 이 부분이, 그죠?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네요. 그죠? 그랬더니, 아, 우리 동물 세계에도 교집합이 있어 그럽니다. 누구요? 그렇죠. 바로 박쥐. 아, 박쥐는 새도 되고, 쥐도 되니까, 아, 그렇게 하면 정말 이해가 쉽게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교집합, 합집합을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집합은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에 속하거나 뭐뭐 하거나 라는 건 또는이에요. 그죠? B에 속하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 그래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걸 보니까 X가 A의 원소이고 또는 X가 B의 원소다. 이렇게 나왔죠. 또한 벤 다이어그램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다 색칠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교집합 보겠습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에도 속하고, 그죠? 뭐뭐하고, 그러면 AND입니다. 그리고예요. B에도 속하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 그래서 A 교집합 B는 자, X가 A의 원소, 그리고 X가 B의 원소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만 색칠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 볼 수 있겠네요. 또한 자, 차집합과 여집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에는 속하고 B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 A에는 원소가 되지만 B에는 아니래요. 그래서 조건제시법을 보니까 X가 A의 원소고 그리고 X가 B의 원소가 아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부분에서도 그렇죠. 이 부분만 A 차집합 B로 나타내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 가지 표현을 쓰지요. 그죠? 이것은 A에서 A 교집합 B를 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쵸? 또는 A 합집합 B에서 A 합집합 B에서 B를 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쵸? 네,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이 있어요. 또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다. 이렇게도 나타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자, A의 여집합 그랬어요. 전체 집합과 그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전체 집합에는 속하고 A는 속하지 않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 그래서 A의 여집합을 X가 전체 집합의 원소이고 그리고 X가 A의 원소가 아닌 것. 그래서 그림을 보니까 A 바깥쪽에만 색칠이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A의 여집합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꼭 알아둡시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합집합,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집합 A에 속하거나 집합 B에 속하는 원소들로만 이루어진 집합으로 기호는 A 합집합 B로 나타냅니다. 그랬고요. 자, 교집합,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집합 A에도 속하고 집합 B에도 속하는 원소들로만 이루어진 집합으로 기호로 A 교집합 B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자, 차집합이요.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차집합 A, B를 나타낼 때 집합 A에는 속하고 집합 B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들로만 이루어진 집합. 기호로는 A 차집합 B로 나타낸다. 자, 반대로 또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차집합 BA를 나타낼 때 집합 A에는 속하지 않고 집합 B에만 속하는 원소들로만 이루어진 집합. 이것은 기호로 B 빼기 A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A 빼기 B와 B 빼기 A는 서로 다른 거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여집합, 전체 집합과 그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전체 집합에는 속하고 A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들로만 이루어진 집합을 집합 A의 여집합이라 그러고 A 위에다가 C를 써서 A 여집합으로 나타냅니다. 반대로 자,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뭐다? 공집합입니다. 자, 이 내용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라고 기억해 둡시다. 제7교시
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합의 분배 법칙도 있고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어요. 네, 뭐 드모르강 법칙도 있고 이렇게 그 법칙들이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법칙을 굉장히 어려워하지만 가만히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를 어렵게 써놓지 않았나. 법칙들이 원래 좀 그렇지만 그죠? 당연한 얘기를 설명한 거겠지만 꼭 필요한 것이니까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교시 학습 목표 볼게요. 자,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랬고요. 자, 집합에서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분배법칙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미리 알면 좋아요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드모르간, 자, 인도 출신으로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수학을 공부한 후 22세인 1828년부터 1866년까지 런던 유니버시티 대학에서 수학 교수로 재직하였습니다. 1866년에는 런던 수학협회를 설립하여 초대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랬네요. 드모르간은 집합의 연산의 기본적인 법칙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진술과 식을 더 편리하게 하는 다른 형식의 수학적 표현으로 나타낸 정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바로 드모르간의 법칙이죠. 그래서 드모르간은 1838년 수학적 기납법에서 정확한 수학적 증명하는 방법으로 수학적 기납법을 정의하고 도입하기로 한 수학자입니다. 그래서요, 고등학교 수학에 수학적 기납법이 나옵니다. 그는 논리학과 확률 분야에도 크게 공헌했고 분수를 표시할 때 사선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교환법칙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자, 우리 친구 설명한 걸 한번 볼까요? 자, A 합집합, B 합집합 C인데요. 자, 두 번째 쓴 것도 A 합집합에 B 합집합 C인데, 괄호가 여긴 앞에 있고요. 그죠? 자, 여긴 이렇게 뒤에 있네요. 자, 이렇게 괄호가 바뀌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것을 보통 우리 친구들이 교환법칙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이것은 결합법칙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럼 교환법칙은 뭐냐? 바로 A 합집합 B와 B 합집합 A가 같다면 이것이 서로 교환이 되죠. 그렇죠. 이게 같을 때를 우리가 바로 교환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헷갈리나 봤더니 우리 친구들이 결합법칙 되면 꼭 이 중괄호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기도 하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환법칙 그랬을 때 두 개 이상의 집합 연산에서 집합의 자리 순서를 바꾸어 연산하여도 그 결과가 같을 때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아까 설명드린 대로 A 합집합 B와 B 합집합 A의 결과가 같을 때 우린 이것을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또한 자, 결합법칙, 같은 연산부호를 가진 세 집합 이상의 집합 연산에서 여기서 같은 연산부호라는 게 중요합니다. 네, 같은 연산부호입니다. 두 집합의 결합을 달리해도 그 결과가 같을 때 결합법칙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있다면 앞에 이렇게 묶은 것과 A 교집합, B 교집합 C에서 뒤에 이렇게 묶은 것이 같더라 이런 얘기인데요. 만약에 하나가 합집합이 돼서 바꿨다면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같은 연산부호, 교집합이면 교집합, 같은 연산부호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또한 자, 분배법칙도요. 서로 같은 부호뿐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진 세 집합 이상의 집합 연산에서 집합의 결합이 달리된 집합의 분배한 결과가 같을 때 분배법칙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분배하는 방법을 보면 A 교집합에 B 합집합 C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요것은 얘를 이렇게 분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A 교집합 B 하나에다가 합집합 쓰고 다시 A 교집합 C 이렇게 하나의 분배를 한다라는 의미로 네, 분배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자, 흡수 법칙이요. 자,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와 B의 교집합이 집합 A와 합집합으로 연산이 될 때 그 집합은 집합 A와 같다.
그러니까 A 교집합 B가 A가 된다던가. 그죠? 또 A와 B의 합집합이 집합 A의 교집합으로 연산될 때 그 값은 집합 A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땐 흡수 법칙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A 합집합 B를 했는데 A가 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됩니까? 그렇죠. 바로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에 이 흡수 법칙이 성립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다섯 번째로 부정법칙입니다. 자,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가 아닌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라는 말과 같습니다. 즉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여집합의 여집합으로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그죠? A 여집합의 여집합은 다시 뭐가 돼요? 그렇죠. A가 되더라. 이것을 우리가 부정법칙이다 라고 그냥 아는데 여집합의 성질로 보통 기억하고 계시죠. 여섯 번째, 드모르간 법칙입니다. 자, 드모르간 법칙이란 영국의 수학자 오거스터스 드모르간, 이게 본명이군요. 자, 이것이 여집합의 연산관계를 정리한 집합연산의 기초적인 법칙인데요. 바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있다면 이것을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으로도 쓸 수 있고, 또 반대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면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쓸 수 있다라는, 실제 색칠을 해보면 똑같이 정말로 나옵니다. 이 내용을 바로 드모르간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꼭 알아둡시다. 정리하겠습니다. 집합에서의 교환법칙. 집합에서의 교환법칙은 합집합과 교집합에서는 닫혀있고, 닫혀있다는 얘기는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차집합에선 닫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A 합집합 B와 B 합집합 A, 또 A 교집합 B와 B 교집합 A가 같을 때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그랬고요. 자, 결합법칙 보겠습니다. 세 집합 이상의 연산에서 같은 합집합 또는 교집합끼리의 연산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자, A 합집합 B 괄호의 합집합 C 했을 때 A 합집합 괄호의 B 합집합 C로 바꿀 수 있고, 교집합도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집합에서의 분배법칙 보겠습니다. 세 집합 이상의 원선에서 합집합과 교집합의 혼합연산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요, A 합집합 괄호의 B 교집합 C 됐을 때 이 합집합을 이렇게 분배해주는 의미로 A 합집합 B 교집합의 A 합집합 C, 또 A 교집합 B 합집합 C일 때 A 교집합을 분배해서 A 교집합 B 합집합의 A 교집합 C로 나타낼 수 있더라. 또 드모르간 법칙. 자, 두 집합의 합집합의 여집합은 각 집합의 여집합의 교집합과 같고, 두 집합 교집합의 여집합은 각 집합의 여집합의 합집합과 같다. 말은 어렵지만 실제 보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 여집합을 이렇게 분배해 주는데 이 합집합도 뭘로 바뀌었어요? 교집합으로 바뀐 것. 그죠?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되는 것, 또 A 교집합 B의 여집합도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8교시 집합으로 수의 범위 구하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의 범위 그러면 이상, 이하, 초과, 미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라는 건데요. 그것을 집합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8교시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의 범위에서 초과, 미만의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고요. 두 번째, 수의 범위에서 이상, 이하의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요. 초등학교 때 배웠지만 중학교 때 또 못 푸는 친구들도 많고요. 정확하게 그래프로 그리는 것까지, 수직선에 표시하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하면 좋아요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부등식이니까 부등호를 사용하여, 부등호가 몇 개 있어요 그랬더니 2개 있다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못 읽어요. 네, 크다, 그죠?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지금 선생님은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읽어드린 건데요. 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하나를 정확하게 기준으로 해서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쵸? 사용하여 두수 또는 두식의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부등식은 실수의 범위에서만 닫혀 있습니다. 자, 이 닫혀 있다는 표현은 말이 된다라는 표현일 테고요. 실수의 범위 그랬을 때는 굳이 숫자를 대소비교가 가능한 것 때문에 하는 얘기죠. 허수가 혹시 이제 배우시게 되면 허수라는 것은 대소비교가 안 되는 그런 수입니다. 그래서 실수 범위에서만 닫혀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허수는 고1 되면 배워요. 연립부등식 보겠습니다. 두 개 이상의 부등식을 한 쌍으로 하여 나타낸 부등식을 연립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이 연립부등식의 해집합은, 해를 나타내는 집합은 각각의 부등식들의 해집합의 교집합과 같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그렇죠. 연립부등식 말고 연립방정식을 보신 친구들, 연립방정식은 가감법이나 대입법을 이용해서 두 개를 서로 같이 풀지만 연립부등식은 엄연히 따지면은 각자, 그렇죠, 따로따로 푸는 겁니다. 그죠? 단 해집합을 구할 때에 그 수직선에다 나타내서 교집합을 표현한다. 이것이 다른 점이 되겠죠? 자,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난다. 와, 선생님 이거 방방이라 그러는데. 자, 방방을 타고 있습니다. 아, 나도 놀고 싶다. 하지만 체중 40kg 이상은 출입을 금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응가라도 해서 체중을 줄이면 탈 수 있을 거야 했는데, 자, 아깝습니다. 딱 40kg인데요. 못 타요. 그죠? 이상은 40kg를 포함함으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아, 그래서 이상은 그 숫자를 포함한다라는 것. 그죠? 이하도 마찬가지죠. 그죠? 40초가 그랬을 때는 탈 수 있었을 텐데요. 그쵸? 네, 이상이기 때문에 못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의 범위를 말할 때요. 수학에서는 이상, 이하, 그리고 초과, 미만이라는 그런 용어를 쓸 건데요. 자, 이상, 이하를 한번 보세요. 자, 이때는 누굴 기준으로 했어요? 그렇죠. 오른쪽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쵸? 어떤 친구를 x가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근데 x가 오른쪽에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그죠? 네, 이것은 이제 이상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선생님 줄이 두 개예요, 하나예요? 그러는데요. 두 개 쓰다가 이제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썼다고 꼭 틀리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로 바꿔서 쓰기로 약속을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하나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초과 미만에서는 그냥 등호가 없는 그런 부호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30초가 60 이하인 실수 그랬을 때 이 수직선에 나타내는 것 때문에요. 지금 등호가 안 들어있는 쪽에서는 그렇죠. 구멍이 뚫려 있다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구멍이 뽕 뚫려 있는 친구고요. 그 다음에 60 이하에서는 까맣게 칠해진 친구인 거죠. 아, 이 모양을 보면 우리가 이 친구는 등호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두식 이상의 수의 범위를 한 묶음으로 나타낸 것을 바로 연립부등식이라고 해서 그 해를 구할 때 공통 범위를 교집합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간단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자, x-2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과 또 x가 6보다 작다라는 그런 두 식이 있을 때 이것의 교집합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 얘기인데요. 자, 첫 번째 이 친구는 자, 양변에다가 자, 2를 더해주게 되면 x가 어떻게 변해요? 그렇죠. 이 친구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3 이상이기 때문에 그죠? 3에다가 까맣게 칠해 놓고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색칠이 된 거고요. 두 번째 있는 친구는 6보다 작다니까 그렇죠. 칠해지지 않았죠. 그죠? 자, 칠해지지 않은 상태로 x가 더 작은 거니까 왼쪽을 이렇게 칠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의 공통 범위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다이므로 교집합을 어떻게 썼어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이 되죠. 가운데 부분이죠. 그래서 이 A 교집합 B가 바로 x가 3 이상 6 미만이 되더라.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이 실제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보고라 둡시다. 보고 가겠습니다. 수의 범위에 따른 부등식의 해 구하는 데서요.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해서요. 자연수의 집합, 정수의 집합, 유리수의 집합, 실수의 집합에서의 표현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등식에서 만약에 해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조건을 만약에 자연수라고 준다면 그죠? 이때는 1, 2, 3만 답이 돼야 된다라는 이 얘기예요. 우리 친구들이 수학을 잘 하는데 항상 실수를 할 때 보면 맨 끝에까지 문제를 정확하게 읽지 않아서 또 문제 끝에 괄호가 혹시 있지 않나 유심히 봐줘야 됩니다. 중학생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또 자, 정수라면 그렇죠. 마이너스 3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이 답이 되겠죠. 또한 유리수가 됐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범위를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써줄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어떻게 써요? 어떻게 써요 하시던데 어떻게 써요? 그렇죠. x바 해놓고 그죠? 마이너스 3보다 크고 4보다 작으면 x는 유리수다. 또 실수도 마찬가지로 실수다라고 이 범위를 정확하게 밝혀 주셔야지만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교시 집합으로 공배수와 공약수 구하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약수, 공배수 그러면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그 생각만 나는데요. 그냥 공배수와 공약수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약수와 배수에 대한 얘기. 네, 배수 중에서 공통인 게 공배수일 거고 약수 중에서 공통인 게 공약수인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집합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9교시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약수와 배수의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고요. 두 번째, 공약수와 공배수의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미리 알면 좋아요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소수가 나왔네요. 소수, 1과 자신의 수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 중에서 1보다 큰, 1은 안 들어가네요. 1보다 큰 자연수를 소수라고 합니다. 이 소수는 두 개만의 약수를 가지는 수이므로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닙니다. 그냥 순수한 자연수입니다. 자, 짝수 중에서 소수는 이 하나뿐이고 그 외의 소수는 모두 홀수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2, 3, 5, 7, 11, 13, 17, 19, 23, 29, 31, 37, 44, 47까지 선생님도 외우고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외워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자, 소인수 분해입니다. 이 자연수를 소수인 인수들만의 곱으로 나타낸 것. 그래서 소인수라는 것을 소수로 된 인수로 분해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420을 실제 분해를 해봤더니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이니까 2가 두 개죠.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 정말로 네, 소인수들로 분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재밌는 사파를 통해서 한번 공약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멧돼지들 수가 너무 불어나 초원의 풀을 싹쓸이하여 다른 초식동물들이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그랬어요. 멧돼지들을 잡을 수 있는 사자와 치타를 모집하라 그래서 쭉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21마리, 치타는 15마리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자와 치타를 고르게 분배해 팀을 짜도록 하라 그랬더니요. 자, 사자는 한 팀, 세 팀, 7팀, 21개의 팀을 짤 수 있고 치타는 1, 3, 5, 15개의 팀을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왕이죠. 그럼 최대 공약수인 3개의 팀을 짜면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통으로 들어있는 것 중에서 제일 큰 게 바로 3이에요. 그죠? 그래서 3팀을 짜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우리가 약수와 배수를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 그러면요 어떤 수를 1배, 2배, 3배 하여 얻어진 수. 곱하기 2, 곱하기 3, 이 배자는 수학에서 곱하기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약수는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나누어 떨어지면 나머지가 없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10 나누기 2는 5 그랬어요. 또 10은 2 곱하기 5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예전에 피제수 그랬는데 요즘 잘 쓰진 않습니다만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10이고요. 그걸 나누는 수는 2지요. 그랬을 때 몫이 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수배수 관계에서 본다면 이 10은
바로 2와 5의 배수다라는 거고요. 또 2와 5 입장에서 본다면 2와 5는 10의 뭐다? 그렇죠. 약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문자로 생각을 했을 때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원래 나머지가 있죠. 그죠? 근데 나머지가 나누어 떨어졌기 때문에 나머지가 없는 거예요. 그쵸? 이걸 검산식으로 바꾸면 그렇죠. A는 B 곱하기 Q가 되지. 그래서 A는 BQ의 배수고 BQ는 A의 약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공약수는 두 수 이상의 약수 중에서 공통된 약수들을 말합니다. 그 공약수는 두 수 이상의 약수의 집합에서 교집합에 해당한다라는 의미예요. 공통된 약수라는 의미가 바로 교집합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 최대 공약수는 이 공약수들 중에서 가장 큰 수를 말한다. 그래서 두 수 이상의 공약수는 두 수 이상의 최대 공약수의 뭐와 같다? 그렇죠. 약수와 같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 그리고 3과 5처럼 두 수 사이에 공약수가 뭐밖에 없을 때? 한 개밖에 없을 때 우리는 이 두 수 3과 5를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서로 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소라는 뜻은 공약수가 1밖에 없더라. 네, 한 개라는 것은 공약수가 1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자 배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배수는 투수 이상의 배수 중에서 공통된 배수들입니다. 공배수는 두 수 이상의 배수 집합에서 교집합에 해당합니다. 같은 얘기들이에요. 그죠? 이때 최소 공배수는 공배수들 중에서 가장 작은 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최소 공배수는 숫자상으로 더 크죠. 거기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고요. 두 수 이상의 공배수는 두 수 이상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와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서로 소인 두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는 두 수를 곱한 수와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자 지금 볼 때 45와 60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쵸? 그랬을 때 이 끝에 더 나누어 떨어지지 않게끔 3과 4가 나왔을 때 서로 소가 돼야지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최대 공약수는 3, 5, 15가 되는 것이고 최소 공배수는 이걸 다 곱한 수가 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해서도 볼 수 있죠. 그죠? 초등학교 때 우리가 이 방법을 배웠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이렇게 분리하는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 사이의 규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자연수 A, B가 있어요.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L, 최대 공약수를 G, A, B를 우리가 서로 소 이렇게 봤을 때 자, 어떤 모양이 생겨요? A, B를 뭘로 나눠요? 그렇죠. G로 나눴더니 스몰 a, 스몰 b가 생겼고 이때 A라는 것은 A 곱하기 G더라. 그 다음에 B라는 것은 그렇죠. B 곱하기 G더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L이라는 건 위에 최소 공배수가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왔어요? 그렇죠. A 곱하기 B 곱하기 G더라. 그래서 이렇게 니은자로 곱하세요. 이런 거 배우셨죠. 또한 여기서 중요한 거. 그렇죠. A 곱하기 B 한 거는 AB에 G 곱하기 G 한 거. 다시 말하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로 곱한 것이 뭐와 같더라? 두 수의 곱과 같더라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꼭 알아둡시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수. 자, 두 수 이상의 약수들 중에서 공통된 약수를 공약수라고 합니다. 바로 이 공약수는 약수들 집합에서의 교집합에 해당합니다. 공배수, 두 수 이상의 배수 중에서 공통된 배수를 공배수라 합니다. 공배수는 배수들의 집합에서의 교집합에 해당합니다. 최대 공약수, 공약수들 중에서 가장 큰 수, 이걸 최대 공약수라고 그러고요. 두 수 이상의 공약수는 두 수 이상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 다음 최소 공배수. 자, 공배수들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최소 공배수라고 합니다. 자, 두 수 이상의 공배수는 두 수 이상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와 같습니다. 그랬고요. 그 다음 자 a제곱 b세제곱 cd의 4제곱 2제곱과 a제곱 b c제곱 d세제곱 2제곱의 최대 공약수의 최소 공배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랬는데요.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자, 양쪽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누군가 먼저 쓰세요. a, b, c, d, e 먼저 쓰시겠죠? 그 다음 a제곱 다 들어있고요. 자, b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b 세제곱과 b
그럼 B를 쓰는 거예요. 최대 공약수에선. 또 C와 C제곱, 그럼 C를 쓰는 겁니다. D 4제곱, D 3제곱, 그럼 D 3제곱 쓰는 거죠. 그 다음 2제곱 이렇게 썼고요. 최소 공배수 보겠습니다. 그렇죠. 있는 거 다 쓰고 높은 걸로 골라서 씁니다. 그래서 A제곱, B 3제곱, C제곱, D 4제곱, 2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0교시 집합을 이용한 문제 해결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집합을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문장제가 나왔을 때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실제 많이 풀어보면 또 재밌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도 선생님하고 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집합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0교시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교집합의 성질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랬고요. 공약수와 공배수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미리 알면 좋아요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주기라는 말이 나왔네요. 어떤 공간이나 시간 내에서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을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를 이용하면 반복되는 연산에서 한 번에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무한소수 중에는 나머지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무한소수와 나머지가 불규칙적으로 계속되는 무한소수가 있습니다. 나머지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무한소수를 순환소수라고 하는데, 순환소수의 순환마디를 구할 때 나머지 주기를 이용하여 순환마디를 구합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한국을 알리는 홍보대사로 건강하면서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선발하고자 신문에 공고를 냈습니다. 신문 공고를 보고 응시한 사람은 200명이었습니다. 이 중 영어를 통과한 사람이 18명, 신체검사를 통과한 사람이 53명, 두 과목 다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134명 이상 147명 이하라고 한다면 홍보대사로 뽑힌 사람은 최소 몇 명, 최대 몇 명입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자, 어떻게 풀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선 최소 몇 명인지를 보기 위해서요. 자, 전체는 200명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영어 통과한 사람이 18명이었고요. 그 다음 신체검사 통과한 사람이 53명. 그 다음에 영어와 신체검사 모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134명이에요. 그러니까 집합으로 봤을 때 A합집합 B의 여집합이 134명인 게 맞죠. 그렇다면 A합집합 B라는 것은 전체에서 A합집합 B가 아닌 걸 뺀 거니까 200명에서 134명을 빼면 몇 명? 그렇죠. 66명이 되겠네요. 그런데 A 교집합 B는요. A와 B를 더한 거에서 합집합을 뺀 거니까 18에다가 53을 더하고 거기서 66을 빼니까 그렇죠. 5명이 나왔네요. 따라서 홍보대사로 뽑힌 사람은 최소 5명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최소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 그림은 이렇게 그리죠. 전체 집합이 나왔을 때 그리는 그림에서 이 교집합 부분에 해당하는 게 바로 최소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또한 자, 최대 합격 인원을 한번 보면요. 자, 우리가 A합집합 B의 여집합이 147명이죠. 그죠? 그러면 A합집합 B는 전체에서 A합집합 B의 여집합을 뺀 거니까 200에서 147을 빼면 얼마가 돼요? 그렇죠. 53이 되죠. 그런데 A 교집합 B 부분은 A, B 합한 거에서 합집합을 뺀 거니까 18하고 53에서 얼마? 53을 빼게 되면 그렇죠. 18이 되죠. 따라서 홍보대사로 뽑힌 사람은 최대 18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네, 우리가 문제 처음에 나왔듯이 그죠? 영어를 통과한 친구 18명이 다 뽑힌다고 했을 때가 최대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최대 많이 뽑혀도 18명 이상은 못 뽑힐 거라는 거예요. 그쵸? 영어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방법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겠네요. 자, 꼭 알아둡시다 보겠습니다. 자, 두 집합 이상에서의 교집합 원수의 개수 활용. 두 집합의 원수의 수가 각각 다를 때 주어진 물건은 남김없이 골고루 나눠주려면 교집합과 최소 공약수
또는 교집합과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또한 두 수 이상의 수 범위에서 교집합에 활용해서요. 부등식으로 주어진 수의 범위에서 공통의 범위를 구하는 경우에는 교집합과 공약수나 공배수의 개념을 활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랬고요. 또 남아있는 재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료를 더 이상 구할 수 없어서 남아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얻고자 할 때는 교집합을 이용을 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